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바깥 활동하기 오늘 참 힘드셨죠. 이 5월인데 벌써 한여름입니다. 기상이변이 우리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또 계절이 완전히 또 사라진 것도 아니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에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되 그렇다고 또 너무 패닉에 빠지지 않는 그런 좀 균형 잡힌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맞는 이 균형을 아주 꽉 잡아주실 수 있는 이 세 분의 전문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광욱 평론가님 요즘 책 내셨더라고요. 예. 예.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이게? 네, 그 과거 역사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3년간의 코로나 이야기하고 과거를 좀 엮어서 한번 내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상황도 약간 과거로부터 좀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가 봐요. 네, 그 원래 순환론이 좀 사라졌었다가 이번 증시에는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과연 긴축이 이제 끝이 날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증시가 굉장히 좀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는데 다시금 뭐랄까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실적 장세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지금은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철진 대표님도 책 안 쓰십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는 책을 쓰지 않습니다. 왜 벌써 많이 쓰셨죠? 하고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벌써 한 7권 쓰셨다고. 그렇습니다. 옛날에요. 요즘에 안 쓰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은 상당히 전 좀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뭐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부채 한도 협상 바이든이 실패했잖아요. 결국에서 오늘 안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장을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는 연기를 하는 장세다. 연기를 한다는 말을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건너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행위를 연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단 6월 1일이 엑스데이트.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말하는 법정 채무한도 뭐 상향 조정이 안 되면 이제 디폴트 이슈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역사상 단 한 번도 미 국채를 갖고 있다가 이자를 못 받은 적도 없었고요. 뭐 원금을 못 돌려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과될 것이라고 내용은 있겠지만 이렇게 보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데 이게 저는 가는 척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이게 위험할 거야 라고 해서 그걸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도 뭐라고 하니까 두드린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6월 15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미국의 6월 13, 14일 날 6월 FOMC 회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기준금리를. 그런데 지금 성명서와는 5월 FOMC에 대한 성명서와는 전혀 다르게 연준 의원들은 마치 무슨 돌아가면서 절대 동결 아니야. 더 올릴 수 있어. 하고 늘 하는 말이 딱 두 개 있어요. 할 일 많다. 연준은 할 일 많다. 갈 길 많다. 두 개를 이제 뭐 여러 명이 하지 않습니까? 뭐 카시카리부터 뭐 라파엘 보스틱부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차피 6월 15일 날 알잖아요. 근데 그래 하도 그러니까 그래 돌다리 두드려주마. 그래서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내렸다가. 근데 저는 그게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황에서 펼치는 연기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연기만 하고 있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정광욱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직까지도 그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아주 큰 건이 남아 있다 보니까는 사실 어제는 좀 올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날이고 오늘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날인데 감기가 아직 안 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차영님. 일단은 오늘 시장만 두고 봤을 때에는 2,5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거기 하고 나서 그 안착을 해야 될 그 단서를 좀 찾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융자 자금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수급의 그 공백을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은 잘 그렇게 안 들어왔었던 소위 말하는 액티브성 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자금이 아닌 손가락으로 정성을 다해서 눌러서 사는 액티브성 자금의 수급으로 오늘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아니라 직접 오늘은 샀다. 거래소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거래소 그 코스닥 시장보다는 그 메이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소 시장이 좀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경향이 그게 있으니 어떤 의미예요? 액티브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액티브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금들이 오늘 지금 사가지고 그거를 무슨 프로그램에 엮여가지고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았다,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이런 자금이 아니라 네. 지금 한번 내가 분석을 해보고 사람의 의지대로 살만하다라고 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들어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가 뭐 3% 빠졌으니까 손절 봐야지 이런 자금이 아닌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향후에도 이 매수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격의 자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원장님하고 이 얘기 몇 가지 좀 짚고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저는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네, 삼성전자가 보통 그러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하이닉스는 올랐습니다. 이거 예.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아마도 그 두 회사의 좀 그 반도체에 대한 차이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당연히 메모리를 하고요. 하이닉스도 당연히 메모리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도 하고 비메모리도 하고 휴대폰도 만들고 텔레비도 만들고 다 만드는 종합 회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비중이 제일 크긴 하지만 하이닉스만큼 그쪽에 더 집중되어 있고 오리엔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메모리 수급에 대한 조기 정상화에 대한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가지고 팔면 팔수록 적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감산들을 다 들어갔던 것이고, 근데 그 감산에 대한 효과가 좀 더 생각보다 빠르게 아마도 올해 한 3분기부터 좀 수요가 공급을 이제 초과를 하는, 즉 소위 말하는 더 이상 적자를 보고 파는 그런 지경이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보통 이제 내년 이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최근에 빠르면은 이번 3분기부터도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레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하이닉스 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줬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이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가 그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 챗GPT라든지 이런 네. 인공지능 AI 관련해 가지고 네.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프로세서 칩이나 이런 것들이 DDR5를 기반으로 이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겠다는데, 근데 그 DDR5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체 매출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하이닉스가 DDR5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키옥시아와 STM 디지털에 대한 합병권, 네.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낸드 시장에 좀 더 재편이 되게 될 텐데, 네. 재편이 됐을 때에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네이키드가 열려 있지 않겠느냐라는 삼성전자보다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네. 하이닉스만치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한 2% 정도 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오늘 지수는 2,500포인트를 그냥 바로 타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각종 매크로적인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2,500포인트라는 네. 자리를 그냥 바로 타고 넘어가기에는 네. 아무래도 메이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자, 혹은 매집이 덜 돼 있었을 수도 있겠다. 질문할 게 많은데 좀 짧게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예, 예. 그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또 이례적으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분들은 뭘 사신 거예요, 코스닥에서? 오늘 들어온 거 보면은 전체 수급에서는 한 2,200억 정도 외국인 수급이 잡혔는데, 네. 근데 아까 전에 하이닉스 그 거래소에서는 하이닉스로 좀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코스닥은 굉장히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네. YG엔터 230억 들어오고 성우하이텍 210억 들어오고 HLB 오늘 조금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런 건 종목 한 140억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나눠가지고 다양한 종목에 다방면으로 들어온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2차전지 쪽 섹터에서는 순매도가 좀 잡히고 그런 모습이 IG를 나왔습니다. 샀군요, 엔터주. IG를 좀 많이 샀네요. 블랙핑크가 지금 대만에서 예. 암표가 1,700만 원짜리라고 하잖아요. 예. 네. 잘 팔리긴 하나 봅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올랐던데요? 네이버 카카오는 왜 오른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의 움직임만 놓고 봐서는 큰 의미를 둔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전날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네. 좀 괜찮았었거든요. 구글이나 이런 것들. 빅테크가 잘 나온 영향이었다. 예, 그거에 대한 이슈적인 영향이었고 이걸 만약에 좀 의미를 둔다라고 하려면은 내일 정도에 여기서 뭐 갭을 한번 뛰어가지고 2~3%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든이 결국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를 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호주를 안 가고 빨리 돌아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 옐런이 언급한 이 6월 1일까지는 그러면 시한이 남아 있으니까 협상을 좀 더 해볼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2번 실패를 한 거고요. 네. 과거에 이렇게 세게 붙었던 뭐 대표적인 게 2011년이었었죠. 그때는 뭐 결렬이 밥 먹듯이 협상 결렬이고 그때의 또 특징들을 돌아보면 잘 됐다고 그래요. 어떤 날은. 그럼 하루는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오릅니다. 네. 그러다가 또 누구 한 명이 빠그러졌다고 또 이렇게 나쁘고 이제 이런 지난한 작업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말한 게 6월 1일이고요. 네. 지금 시각은 아직도 이게 과거로 돌아보면 꽤 많은 성사될 가능성, 실패됐다는 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럴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는 연기를 한다라는 게 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0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한 번도 디폴트가 안 났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 날 거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 잘 될 거야, 안 됐어, 잘 될 거야, 안 됐어에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자. 일희일비하는 척을 해야 돼요. 네. 일희일비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장이 네. 일단은 6월까지는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네. 아니 옐런 장관이 6월 1일까지 합의를 못하면은 뭐 미국인 800만 명이 실직을 하고 주가가 45% 떨어질 거다. 끔찍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괜찮은 거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냐. 네. 이렇게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는 빨리 바라건대는 정치인들이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압박의 용도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도가 되나요? 만약에 디폴트를 하게 되면 이 정도 근데 영향이 있나요? 사실 이제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나온 기관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네. 그 중에서도 좀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과격한 내용이다라고 보이긴 한데 실제로 또 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왜냐하면은 옐런의 발언이니까는요. 저희가 또 네. 많은 신뢰를 보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6월 1일이 실제 기한이 아니다. 근데 뭐 옐런 장관이 좀 엄포를 놓은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되면 옐런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사실 최근에 옐런 장관이 이미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예상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얼마를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월가에서 뭐 자료 나온 거 보면은 7월 하순이다 이런 네.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옐런 장관도 거기에서 사실은 뭐 얼마간 정도 더 뒤로 밀렸다라는 얘기도 최근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예상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1일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어쨌든 조금 더 강경하게 말해서 빨리 회의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게 그냥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니 트럼프도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과격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디폴트 그럼 네.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 전 CNN에 네. 왜냐하면 CNN은 그러니까 미국 언론을 좀 나눠 보면은 이제 좌파 언론으로 일단 포지셔닝이 돼 있습니다. 뭐 폭스가 이제 우파 언론, 미국은 완전히 좌파 우파의 언론이 지금 나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CNN은 늘 트럼프를 비난하고 이제 이런 논조고요. 그 CNN에 트럼프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제 출연을 했고 CNN이 그때 뭐 시청률이 대박이 터졌고 반면에 CNN을 시청해온 시청자들이 막 어마어마한 항의 전화와 아예 CNN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일이 나왔었는데 그때 나와서 했던 말 중에 이제 두 개가 핵심이었었죠. 첫 번째는 자기가 대통령을 다시 되면 트럼프가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다, 종전시킬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이 디폴트 이슈를 물어보니까 차라리 미국은 지금 디폴트를 내야 된다. 내라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처음 본 사람은 아유 역시 저 트럼프 진짜 좀 뭐
저런 사람이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 트럼프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목적 의식은 늘 뚜렷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겨냥을 하는 게 역시 연준의 그 발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근본위 제도도 깨졌잖아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달러 본위제, 연준 마음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요, 이 돈을 이제 소위 말하는 돈을 풀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뭐 케네디라든가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연준에 공격을 했지만 이제 잘 안 됐었고, 트럼프도 딥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뭐 연준과 혹은 유태 자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차라리 그 말은 뭐냐, 이번에 미 국채를 한번 디폴트를 내봐라.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뭐야, 달러 믿어도 돼? 미 국채 믿어도 돼? 이제 난리가 한번 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내 그 딥스테이트라는 세력이 한번 오픈되지 않을 것이냐,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이제 미 국채가 디폴트를 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미국 내에도 달러와 미 국채를 지키려는 어떤 뭐 세력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본가들이 그들 입장에서 만에 하나 6월 1일 미 국채가 디폴트를 친다. 미 국채를 들고 있는데 이자를 못 받는 상황이 오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달러와 미국에 대한 그 오소독스를 갖고 있는 권위와 신뢰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까, 미국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아래 변동성은 있겠죠. 당장 막 6월 1일에 체결 안 되면 주가가 급락하고 뭐 그러겠지만 큰 틀에서 이번은 어찌 됐건 좀 그 디폴트는 막아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왜 연기를 해야 되냐고 본다면, 그게 해결된다고 나는 믿고 있더라도요, 이게 막 위험천만해가지고 막 떨어지려고 할 때는 거기에 콜옵션을 잡거나 롱을 치면 안 됩니다. 같이 나도 두려운 척 연기를 하게 매매는 따라가야 여기 이슈를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연기가 따로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럼 이 시장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지 원장님 뭐 좀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좀 시끌시끌한데 네. 웃기는 거는 지금 미국 초단기 국채 금리가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개월물 금리들 미국 국채 그게 막 5.5%, 5.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준의 RRP에서 자금들이 유출하는 걸 유도를 해가지고 시장에다 지금 유동성을 막 푸는 효과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이게 이번 뉴스가 이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디폴트 안 나고 미국 만약에 단기물 국채 금리가 도로 빠지게 돼 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우리 MMF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MMF에서 담을 수 있는 게 RRP하고 아니면은 이게 미국 T비일 그 초단기 T비를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럼 미국 T비를 가지고 있던 거를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RRP를 담게 됩니다. 그러면 RRP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연준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유동성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 이 뉴스가 그냥 브러시상 이렇게 블러핑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게 타결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말라버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월 이 소매 판매 지표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대표님? 이거 뭐 보니까 어쨌거나 예상치보다는 밑돌았는데, 근데 3개월 만에 뭐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제 전월 대비로 봤었을 때는 3개월 만에 증가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예상치 대비로는 원래 예상치가 전월 대비 0.8 얘기를 했는데 0.4로 낮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그 전월치가 수정이 되었는데 이게 네. 플러스 0.3%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점까지 합쳐놓고 보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시장 예상치 대비해가지고서 적게 나온 소매 판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당초에 주목했던 것은 3월 초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사태.
그러고 나가지고서 과연 실제 소매 판매에도 소비에도 영향을 이게 줄 것이냐라는 게 관심사였는데 좀 둔화가 된 것은 맞는 것 같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이게 둔화이지 뭐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것이 무너진다라든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양쪽 다에게 사실은 이야기거리 준 것이죠. 좀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거 봐라. 소매 판매도 어쨌든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그 정도는 뭐 지금 원래 둔화가 되고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다들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뭐 차도 많이 사고 온라인 소비도 많이 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납득이 되는 게 최근에 현대차도 미국에서 되게 잘 팔리잖아요. 네, 아마존도 네. 잘 나가고 있고. 네. 이 다 어디서 사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미국의 경제가 이게 빠르게 좀 워낙 뜨거웠던 데에서 둔화 국면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은 현재 현상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좀 미국이 안 좋다 하는 것이 정말로 막 아주 침체 곧장 지금이라도 빠진 것처럼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못 하겠죠. 근데 비교 대상군 자체가 1년 전에 그야말로 그때는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던 때잖아요. 네. 그때 대비해서 둔화가 되었다라는 것이니까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무난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실제로 미국의 저축률을 보게 되면 작년 6월하고 10월 정도가 최저점이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저축률은 또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쌓여가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참 그 복원력이 놀라운데 아마도 그 아주 근본 바탕에는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고용이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매파 연준 위원들은 뭐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막 의견이 좀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6월에 더 올려야 되냐 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좀 뭐 좀 지겨우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아 진짜 뭐 논평 자체도 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럴 바에야 이렇게 말로 계속 뭐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할 거면 차라리 5월 FOMC 성명서에서 그런 뭐 긴축에 대한 신호를 긴축 금리 인상 동결에 대한 신호를 담지를 말았어야죠. 네. 그런데 성명서에는 버젓이 과거 2006년 2006년 때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이 멈출 때 썼던 FOMC 성명서에 줬던 힌트를 고스란히 담아놓고 그렇게 해서 그날 FOMC 회의를 잘 넘겨놓고 그 기자회견 때부터 제롬 파월을 필두로 지금 여기 뭐 닐 카시카리, 라파엘 보스틱 또 리치먼드 연은 총재 계속해서 이렇게 매파 발언을 쏟아내면 이거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무서운 척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요즘에는 뭐 그냥 단체 기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너네들 또 다음에 들어와서 떠들면 단체 기합이야라고 했을 때 조용히 해야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 기합을 못 준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할 때 선생님이 할 때는 좀 조용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 했는데도 막 떠들면은 안 할 단체 기합도 있다. 뭐 단체 기합을 말을 해서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그냥 얘기할 때 그냥 주가 한 0.5% 빠지고요. 네. 그래 6월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이 되겠죠. 예. 하고 13, 14입니다. FOMC 회의 때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정말 6월 14일 날 FOMC 성명서 나오고 결론 나왔는데 그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뒤부터 지금 했던 이런 연준 의원들의 매파 발언은 이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놓고 띡 다음 달에 동결? 그러면 누가 이제 앞으로 매파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은요. 6월 14일 날 0.25%포인트 인상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도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금리 인상 더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하고 좀 지금 약간 무서운 척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네. 그러면 지금의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어떻다고 진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원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미국 이번에 이제 지표 나온 거를 이제 보면은 전월비 기준으로 예상치 했던 0.7%는 하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3월 달 나왔던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7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성장을 한 거예요. 지난달에는. 네. 지지난달에는. 근데 그게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걸 보면은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도 회복을 해주고 계시는구나라고 이제 안도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이미지 소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지적으로 이걸 안 사도 되는 소비들 네. 그런 소비들을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좀 보이는 게 좀 몇 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게 소위 그 경기 사이클이랑 조금 민감한 게 가전,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돈 있으면은 바꾸는데 돈 없으면 안 바꿔도 되는 약간 그런 성격의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게 그거는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도 마이너스 쳤다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숫자만 보면은 결국 이제 살아난다는 소비 심리가 필수 소비재들 중심으로만 좀 견고한 것이다. 이거는 다시 말해가지고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오늘 그 뭐 대신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니까 네. 그 2021년도 기준으로 이제 미국의 소득 분위별 하위 62%가 미국 전체 소비의 한 44%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악화가 되는 거는 이제 향후에 전반적으로 그 소비 둔화를 좀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 둔화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뭐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종목들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레포트들 나오는 게 상반기 너무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모르겠어요라는 약간 뉘앙스들의 글들이 많이 나와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6월에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요거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네, 저는 뭐 여전히 동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최근에 있는 이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의 말은 사실 지금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카시카리는 굉장히 지금 매파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카시카리가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시장에서는 그냥 또 했던 말을 하고 있구나. 이고 반대로 지금 굴수비라고 해가지고서 새롭게 최근에 위원으로 선임된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부의장으로까지 내심은 속으로는 내정을 하고 싶어가지고서 올렸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둘기적이겠습니까? 바이든의 입맛에 맞도록 해야 네. 되면은. 근데 이분이 이제 부의장이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도 또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원래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럼 소위 이제 정치에서도 중도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뭐 바킨이나 아니면 보스틱이나 이런 인사들인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최근에 매파적이에요. 그게 분명합니다. 근데 또 질의응답에서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발언이 어떻게 나오냐면 보스틱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늘이 결정 날이다라고 하면은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바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2006년도에도 이게 또 비슷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당시 6월 달이 마지막 인상이었고요. 다음부터는 동결이었습니다. 근데 다음번 동결하기 전에 그 사이 동안에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얼마가 될 것 같으냐. 그 확률을 6분의 5의 확률로 시장에서는 인상으로 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인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는 앞서도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회의 때까지가 가장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위 말빨이 먹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시기. 예, 그때까지는 제 생각에 워낙 인플레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이 심리나 이런 걸 얼마나 잡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는 이런 말들을 충분히 쏟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FOMC 회의가 있기 6월 달에 하루 전날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네. 지금 예상치가 4% 초반이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5.0에서 4.9, 그게 4.1이나 4.2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꽤나 마음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동결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 초반까지 떨어질까요? 설마 4.9가? 지금 봐서는 사실 작년도에 그때가 기저가 많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저 기준으로 봐서 전월 대비 0.2에서 0.3 정도의 상승을 이달하고 다음 달 가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오게 되는 물가 상승률이 4.1 혹은 2,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 환율이 국내에서는 잘 안 떨어집니다. 지금 달러랑 원화가 올해 들어서 얼마나 떨어졌나 비교를 해봤더니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0.88%, 원화는 마이너스 5.46%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달러보다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리는 뭐 무역 수지 적자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가 네. 우리 펀더멘탈이 전혀 뒷받침돼 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 한국이동이 믿었던 게 경상수지 흑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큰 틀에서 돈 들어오고 나오는 걸 봐야 되니까 뭐 무역으로야 지금 14개월 연속 적자가 나더라도 경상수지로 따져 보면 결국은 이제 무역 외 수지라고 하죠. 잠깐만 이제 옛날 사람처럼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상품 수지, 자본 수지, 소득 수지를 나누게 예. 되는데 상품 수지 뺏겨도 서비스 수지가 소득 수지에서 걷어들이면 그 뭐 커버가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게 2달 연속 적자가 났습니다. 간신히 이번에 또 흑자를 경상수지에서 냈지만 네. 분명 100%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이 4월 달에 또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송금 수요가 있으니까요, 배당금. 그게 고스란히 일단 환율에 반영되니까 달러가 저렇게 떨어졌어도 원달러 환율은 뭐 계속 1,330원, 40원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아, 위안화가 또 지금 속을 썩이고 있는데 위안화가 안 떨어집니다. 그건 또 뭐겠습니까? 지금 중국도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고 네. 지금 중국은 인플레는커녕 디플레 함정에 지금 빠져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블룸버그에서는. 그래서 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민은행이 계속 나와서 중국 디플레이션 아닙니다. 중국 디플레이션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금 마이너스 3.6%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요? 네,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 중국이 이게 이대로 이런 거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우리 원화의 가치를 계속해서 하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 네. 반대로 그게 바뀌려면 뭐겠습니까? 어쨌든 무역 수지든 경상 수지든 개선된 모습 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가 돌아서야 된다. 요걸 그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도 약세를 보이는 건 어떤 원리인 거예요? 우리 바스킷이 같기 때문에 프락시 통화를 하기 때문에요. 이 환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은 특히 고시환율이잖아요. 인민은행이 하는. 그래서 비슷하게 항상 원화를 다루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환율 방향성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일단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작년에 그 환율 항목 8월달 작년 8월달에서 10월달에 원화가 폭풍 약세로 막 돌아서고 거래소 지수가 마이너스 400포인트 1,400원 넘을 때. 네,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의 차이점은 일단은 그때는 이제 8월달에 미국 CPI 쇼크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100bp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결국은 100bp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막 그런 식으로 뭐 시장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막 압박을 강했었고 그런 압박으로 강달러의 논리를 굉장히 정당화시키는 온갖 이슈들이 만연을 했을 때이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름 물가도 잡혔고 달러 강세를 크게 이끌 만한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우리 원화에 대한 여기서 추가적인 약세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광욱 평론가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앞서도 다 이제 지적을 해주셨듯이 결국에는 가장 크게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수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출 데이터 매 10일마다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는 그때 나오는 수출이 좀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수출 약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 쪽의 가격이 과연 좀 반등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걸 보면서 환율이 저는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시각에서 봤었을 때에는 뭐 주요 업체들이 감산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이 바닥을 잡히면서 우리 수출도 일단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환이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환율이 오르면 보통 수출 산업들한테는 호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이 상황에서 좀 그나마 좀 수익을 개선해 볼 만한 섹터를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단연 뭐 당연히 이제 현대차, 자동차 쪽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1분기 지금 분기 기준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네. 뭐 이런 이슈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올해 들어오면서 기아차는 한 50% 올랐고요. 현대차가 한 30% 정도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네. 상승을 한 건데,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산다면서요, 요즘에. 예, 많이 샀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소 시장의 하방을 지탱하니까 더 빠지는 거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종목이 양대축이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운수장비 섹터 두 개 섹터인데 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반도체는 오늘은 가는데 만약에 운수장비가 빠진다 그러면은 그날은 지수는 약간 보합 정도 선. 아니면은 오늘 반도체도 올라가고 자동차도 올라간다 하면은 그날은 지수가 꽤 올라가는 날. 네. 만약에 두 개 다 빠진다고 하면은 그날은 지수가 뭐 꽤 폭락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를 자동차 섹터에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네. 그냥 일단 당장 그냥 자동차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누적 대기 수요라고 하죠. 그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네. 줄 서 있는 수요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국 신차 판매가 계속 그게 이어져 줘야 되는데 워낙 상반기에 신차 판매가 잘 나와줬었어요. 그 미국 IRA법 때문에 보조금도 못 받는데 뭐 전기차 안 팔려도 된다. SUV로 가자 그러면서 SUV 이런 것들 엄청 팔리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들 많이 팔리고 그렇게 됐던 게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서서 이제 미국 소매 판매 지표에서 이미지 소비 줄어든다라고 했었고 그런 걸 얘기를 했을 때는 현대차 판매도 하반기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만약에 이쪽 섹터, 자동차 섹터에서 조금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50%는 올랐다고 했잖아요. 올랐으니까 이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바톤 터치를 다른 섹터에서 어디서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저도 하반기가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환율도 분명히 아까 정광훈 평론가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분기까지의 이 환율 수혜를 거뒀던 현대차, 기아가 이 하반기에도 계속 그 정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정광훈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계속 하반기에도 신차를 계속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환율 혹은 이 대기 수요 그래서 피크아웃이 언제 될 것이냐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 피크아웃이 이제 이연이 되어 가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슈를 좀 제기를 해보면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한 단계 실적의 레벨이 올라온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서는 주가가 사실 바닥에서 뭐 한 50%좀 오르고 나면 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과연 뭐 실적도 중요한데 어떤 점들 뭐 미래라고 하면 심플하죠. 뭐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쪽으로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율주행 쪽으로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또 저는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 쪽에서 주식을 보실 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물론 깔고 가는 거죠. 이건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네. 추가적으로는 과연 좀 이제 더 상품성 있는 제품이 나오느냐.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 미국에서 평가가 기관들에서 소비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잘 나오느냐. 유럽 쪽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느냐 같은 것들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하반기 때에는 더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임플란트 쪽도 중요한 수출 산업 중 하나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것도? 임플란트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VBP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료품들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량 기반 조달 정책 네.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었죠. 아 이거 중국 이런 식으로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임플란트 팔게 되는 객단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아이고 임플란트 종목들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막상 중국에 풀리다 보니까 국내 임플란트 이제 그 제품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품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싸게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된 거죠. 중국인들이. 그러면서 국내 이제 임플란트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한 그런 수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향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펌핑이 됐다. 1분기에. 그런 것들이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2분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4월 달부터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 구매 제도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 그렇죠. 정부가 대량으로 사들이는. 예, 네. 대량으로 사주는 거죠. 가격을 왜냐하면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VBP 정책이라는 게 이제 시행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이제 미리 샀던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막상 4월 달부터 이제 그 오픈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면은 네. 그 시행에 맞춰가지고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임플란트 종목들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들이 뭐 52주 신고가가 찍고 가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수출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관련 종목들을 환율과 연결해서 찾는데 중국 쪽 수출을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 정철주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명하다고 보세요? 예. 아니요. 아니라고. 예, 그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이 나고 어떤 중국발 호재가 나서 펼쳐지게 된다면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안화 강세가 나오면 당연히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중국의 수출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 주식이 뭐 저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뭐가 터져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뭘 사주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중국이 빨리 지금 막 디플레이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위안화도 강해지고 뭐 중국 내에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자체만으로도 저는 훈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뭐 긴밀한 와 거기가 잘 돌아가면 화장품이 팔리고 뭐 호텔 신라가 올라가고 이제 이런 차원은 아니어서 저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시점은 조금 매크로하게 지금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소비 지표도 그렇고 생산 지표도 그렇고 다 부진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1분기 경제 성장률 외에는 지금 리오프닝 후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뭐 실망스러울 정도인데요. 이제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게다가 PPI 같은 경우 생산자 물가는 지금 마이너스 3.6%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야,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이제 중국 완전히 디플레로 빠져드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의구심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리오프닝의 중국발 효과는커녕 중국발 침체로 오히려 걱정하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방법은 일단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죠.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딜레마는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 상황은 완전 금리나 뭐 지준율이나 경기 부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금리 인하하고 위안화 통화가 강해지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네요. 그래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네. 회사 차원에서 뭐 저도 전문가분들 많이 했는데 예외적으로 몇 번째 정도의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국의 금리를 인하하는데도 통화가 강해졌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하를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경기 부양 효과가 너무 세서 오히려 통화가 강해지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투자가 더 많이 몰려드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더 많이 오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국에 바라는 것은 어서 빨리 아주 노골적인 경기 부양을 해달라. 뭐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네. 그게 나오면 진짜 중국 쪽으로 자금들이 다시 뛰어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강해질 수 있는 상황. 그게 되면 저는 그냥 반사이익은 코스피가 오게 된다.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도시의 청년 그 일자리가 1,000만 명이 지금 뭐 부족하다. 1,000만 명이 지금 일자리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노점상을 정부가 장려를 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 정도까지 왜 이렇게 부진해진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거는 역시나 작년 3월 말부터 있었던 상해 대봉쇄입니다. 네.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연말 연초부터는 리오프닝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지금 경제가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다시금 정상 궤도에 올라갈 것이냐, 이게 뭐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데에서는 좀 안 좋은 데이터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조금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를 좀 해봄직하다라고 하는 쪽들은 다 좀 선행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동행 지표나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그 고용과 관련된 거는 후행 지표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자극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은 네. 중국은 제로 코로나 당시에 굉장히 저축을 초과로 많이 쌓아뒀었습니다. 우리나 서구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돈들이 좀 늘어날 때, 유동성이 늘어날 때 그걸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사실 소비도 했었어요. 근데 중국은 한번 이게 격리를 당하게 되면 어디까지 당할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네. 철저하게 그 돈을 아무데도 쓰지 않고 남겨놓은, 그래서 초과 저축이 과거 대비해서 대단히 많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돈이 과연 언제쯤 빠져나갈까였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예금에 이제 감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단기적으로는 뭐 바로 뭐 이렇게 소비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방향이 한번 돌아섰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지금부터가 오히려 중국의 동행 데이터들의 좀 상승을 기대해 봄직한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이고요. 거기에 좀 중국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도움을 네. 줘야지 사실 여기는 좀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느낌이네요. 네, 뭐 금리 인하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재정 인하 아니면은 통화에서 아주 단기 자금 시장에다가 좀 네. 돈을 쏟아붓던지 여러 정책이 네.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출산 이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잠재력이 떨어진다거나 뭐. 네,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올해 들어와서 자국의 인구가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누렸었던 GDP에서 인구 증가, 인구 보너스라는 항목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쓸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지금 당장에 일단 부양을 해가지고서 수익 이제 성장률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첫째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그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오히려 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몇 년간은. 왜냐하면 당장의 인구 이제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인데 그 생산 가능 인구는 그게 타격을 입는 그런 구간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보시면은 출산율은 많이 낮아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생산 가능 인구 측면에서는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런 모습이 몇 년간은 나올 테니 이건 아주 장기적인 숙제이고 문제인 것은 분명하나 지금 당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당장에 뭐 리오프닝주가 못 가고 있는 상황, 우리 중국 네. 리오프닝주들 있잖아요. 이해가 좀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여행주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했다 그러던데요. 여행주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뭐 하나 투어라든지 모두 투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국인들이 하나 투어하고 모두 투어 끼고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나갈 때 하나 투어 모두 투어를 끼고 나가는 거죠. 아, 만약에 중국인들이 뭐 지금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계시긴 합니다만 예, 우리가 예전과 같은 막 소위 말하는 단체 관광객들 관광버스 막 50대 100대 대절해가지고 오르르 몰려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아직은 못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풀어주질 않았어요. 중국 정부가 뭐 한한령 네.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만약 이번 지금 현 정부에서 그거를 예를 들어 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거는 일단 뭐 뉴스가 먼저 나오겠지만 뉴스가 나온 뒤에 그게 진짜 효과가 있어 없어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다행히도 매월 중국이 입국자 수나 이런 것들은 매월 이제 통계가 카운팅이 됩니다. 네. 그걸 카운팅 좀 보고 아니면 면세점 판매량 같은 것들도 이제 매월 발표를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내면 어떨까 싶고 뭐 예를 들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답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가장 빠르게 반응할 만한 종목이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네. 그런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가장 좀 빠르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체 관광이 풀릴까 싶기도 한데 중국 리오프닝주 지금 뭐 실망감들이 굉장히 가득한 상황에서 그만 쳐다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더 희망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뭐 마지막으로 한 번씩 좀 여쭤볼까요? 네. 뭐 리오프닝 주에 대한 평가는 또 두 분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그냥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리오프닝 관련한 뭐 경기 부양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좀 경기 부양을 세게 해주고 그것에 온기와 훈풍이 신흥국 전체로 가게 되는 거를 그게 뭐 유일한 뭐 희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광욱 대표님.
네,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도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서 경제를 부양하려는 앞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차별을 받을 것이냐, 그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의 그런 최악의 차별 이런 부분까지는 저는 아니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 또 게임 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로스트아크가 또 중국에 진출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그런 너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싶고 어느 정도 우리는 그 열리는 문에 따라 가지고서는 수혜는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저는 이번 턴에 차라리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고 중국이 아닌 뭐 다른 시장에서 중국에서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 나가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로 좀 선별해가지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 그게 소위 말하는 저가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좀 포커싱을 좀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처럼 시총 상위주들이 굉장히 뭐 힘을 받았지만 딱히 시장을 지금 낙관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당분간 시장 상황 좀 경계감을 가지시면서 또 다른 투자 기회 계속 찾아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